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만나면 늘 기분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잘 아시죠? 주말이기 때문인데 이번 주말이 집회가 아주 극에 달할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잠시 뒤에 짚어보죠. 먼저 이재명 대표와 정규재 전 주필의 토론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내란이나 증거 어디 있습니까? 반박해 보시라고요. 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초청으로 전한계 강사가 국회에서 연설을 했던 날, 이재명 대표는 보수 논객 정규재 전 주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가 근로시간이 작은 이유는 단시간 근로자들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징표는 하나 있죠. 네. 과로사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 OECD 국가 중에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거. 네. 이건 팩트예요. 정치와 경제, 정책을 아우르는 논쟁을 벌였는데요. 논쟁 이후 정규재 주필의 반응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지적인데도 자기도 바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제 너스레를 떨면서 재밌게 얘기를 끌어가요. 왜냐면 어떤 후보가 토론을 해도 만일에 그 형식이 자유토론 형식이라면은 감당키가 어렵겠고. 여당이 극으로 향한다는 비판 속에서 중도 보수를 포섭하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도 빈집을 턴 게 아니라 비어 있어서 그냥 들어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빈집털이가 아니다. 빈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 대담에서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29번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민주당도 잘못이 없지 않다, 있다. 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잘못을 일정 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인데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동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먼저 29번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13건이 통과가 된 거고요. 추진. 예, 그렇죠. 탄핵 소추를 추진한 게 예. 29번이고요. 예.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통과된 거는 13번이라는 예. 말씀을 꼭 그건 제가 드리고요. 숫자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비상계엄 이후가 8건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전에는 한 5건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줄 탄핵이 비상계엄의 원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유튜브나 방송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되게 너무 솔직해진 것 같아요. 솔직해지고 그 솔직한 표현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자아내고 또 끄덕이게 하는 하나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탄핵이라든지 또 예민한 사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때는 어원총회를 반드시 개최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얘기를 듣거든요. 물론 당대표는 주로 듣는 쪽에 있죠. 항상 탄핵 소추라든지 당론의 법을 발의할 때는 상당히 많은 고민과 갈등의 과정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뭐 7, 80%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탄핵 소추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또 어떤 경우는 또 상당한 의원들이 반발을 하죠. 정치적인 이유나 또는 법률적인 이유로. 그런 경론을 통해서 이 탄핵 소추안이 저희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때 좀 더 유연하고 좀 현실적인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탄핵 소추라는 방법으로 너무 일관하지 않았냐라고 자문을 하면서 저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평상시에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여유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국정 운영을 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아마 전략인 건지 말씀하신 대로 본심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거와는 지난 한 몇 달 동안 전에는 보다는 좀 다른 모습으로 자신감 있지만 책임감 있게
내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전략이든 뭐 이재명 대표의 본 모습이든 어쨌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하고 싶어서 했겠냐라고는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탄핵 국면 이전에 많은 장관들이나 기관 단체장들에 대한 탄핵이 있었어요. 제가 뭐 어제 나왔던 헌재 판결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던 그런 감사원장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건 객관적인 이성적인 탄핵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감싸기,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련된 불만 아니냐라는 굉장히 사적인 이유로 인한 탄핵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당론에 떠밀려서 또는 지지층에 떠밀려서라기보다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장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들에 비춰져서 비교해서는 민주당에 많은 점수를 주는 중도층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표가 첫 대담에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뒷얘기도 공개를 했거든요.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좀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정말로 고심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연금 얘기를 한 겁니다. 1% 차이였으니까요. 네. 보기 좋잖아요. 저는 44.5든 뭐 44.1이든 아니면 그냥 44 받으려고 마음먹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이분이 다음 국회에서 넘기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 2시간 만나고 나니까 네. 만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것도 저희가 좀 더 했어야 되나? 좀 더 더 매달려 했어야 되나? 이런 반성도 하죠. 네. 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저는 저 일화를 처음 들었거든요. 저 대담에서. 알려진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공개한 건가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아마 연금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알 수도 있었겠죠. 예.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탄핵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정말로 대통령 권한이 강하잖아요. 어느 정도 강하냐면 저희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해서 부적격 사유가 많아도, 그리고 청문서라 그러나요? 그게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만 있고 국회는 삭감 권한만 있고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은 마치 거대 당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일의 결과는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으면 거의 되는 게 없는 게 우리나라의 구조입니다. 예. 그런데 국회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탄핵이라는 겁니다. 탄핵은 대통령은 3분의 2지만 일반 장관인 경우는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탄핵이 통과가 되거든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거죠. 결론은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상원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다 정치적 사유가 되는데 우리는 정치적 사유와 법률적 사유로 탄핵 소추가 되고 결론은 엄격한 헌법재판소의 판단하에서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소추의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정부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실제로는 별로 없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금 개혁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되게 성과 내는 걸 좋아해요. 주장도 강하게 잘 하시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성남시 또는 경기도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정치의 효능감이라고 표현하죠. 정치의 효능감을 맛보게 해주고 그에 대한 보람을 많이 얻는 그런 것을 되게 선호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결과를 가져서 뭔가 그 결과가 모두에게 행복으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 대담에서도 연금 개혁에 대한 성과를 꼭 내고 싶었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45%에서 44%, 오늘은 이제 43%까지 저희가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계속 양보를 하면서도 어쨌든 연금 개혁을 완수해 보자. 정말 어려운 게 연금 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수 개혁 통해서 구조 개혁까지는 못 가더라도 모수 개혁만이라도 완성해서 뭔가 국민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리고 노령화 시대에 노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자 이런 네. 관점에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잘 안 됐던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 수용을 안 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뭐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들었으니까 이제 알 것이고 민주당이 오늘 43%도 네. 수용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네. 소득 대체율이요. 네. 국민의힘은 받을까요? 받아야죠. 그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오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입장이 했고요. 나왔었나요? 네, 네. 환영을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정부가 자동으로 이제 갱신하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협의를 할 것 같은데 받겠다라고 받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야기한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때 만남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대통령실이 확인해 주질 않았으니까 그게 정말 모든 것이 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저는 그때 받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에 따르면 총리라든지 재청권을 주겠다, 총리 임사권을 줄 테니까 받아라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마음 상함도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합의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야당 몫으로 야당의 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공무원 개혁을 하는 정말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무원 연금 개혁이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예. 있었죠. 근데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했던 연금 개혁안은 안 되고 사실 민주당과 아주 지난한 협상 과정을 통해서 좀 완화된 안이 통과가 됐어요. 하지만 결국 공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갔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공무원 연금 개혁했다. 그걸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일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는 안 들었을지라도 조금 양보해서 그때 타협을 했더라면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한 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야당이 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오늘 같은 지금 만일에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해서 43%로 가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양보한 게 돼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공을 세웠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면은 그래서 그때 받았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더 긍정적으로 더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요. 예. 민주당의 공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국민 입장에서는 누구의 공인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뭔가 물꼬가 트이는 것 네. 자체가 환영할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정규재 전 주필이 칭찬을 잘 안 하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깐깐한 보수죠. 예.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를 내놔서 저는 저 방송을 토론도 보고 정규재 TV를 통해서 반응도 봤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 국민의힘이 굉장히 달갑지 않은 상황이 더 벌어졌구나 네. 이 생각이었어요. 네. 뭐 원래 지금 큰일 난 상황이긴 한데요. 국민의힘이 정규재 TV의 정규재 전 논설 주필이 사실은 최근에는 굉장히 중도적인 성향에서 많은 발언을 하고 이제 많은 평가를 하는 분인데 이런 이재명 대표와의 대담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에게 소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끌어내준 이 부분들이 예.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규재 전 주필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은 중도층이나 중도 보수 쪽에서 궁금해했던 거 또는 불안해했던 거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걸 끌어내준 게 또 정규재 전 주필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에게는 조금 굉장히 불리한 예. 그런 여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3월 26일 선고안은 차치하고 그 문제는 따로 두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중도층이나 중도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시리즈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뭐 재벌 해체, 대기업 해체 이런 발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안감이 있었는데 내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그런 강조했던 부분들도 사실 국민의힘에게는 지금 국민의힘이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 정책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크게 좀 반성해야 되는 위기감을 정말 느껴야 된다. 정책적으로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략이 깔려 있었던 걸로 분석할 수 있겠죠? 뭐 정치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게다가 이제 또 채널A라는 보수 언론에 또 정규재 주필이 한국경제신문 출신 아니겠습니까?
또 보수 논객이고 모든 조건을 잘 갖춘 그런 대화였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반기업적이다, 반시장적이다, 뭐 독선적이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를 만난 기자들이나 기업인들을 나중에 물어보면 다들 호감도가 급상승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런 사람이었어?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특히 경제인들. 제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모 기업에 방문해서 재벌 총수죠. 총수하고 사장들하고 식사를 한 번 했는데 끝나고 나서 다음에 꼭 좀 더 한 번 더 만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어느 한 분은 모 언론사에 특별 출연해서 인터뷰 한 번 해달라. 이렇게 바뀌더라고 분위기가요. 그만큼 소통을 참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수든 뭐 중도든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와도 답변의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답변 내용 자체가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치와 행정을 하면서 현장 수용성이 높은 그런 답변을 하다 보니까 처음 만나는 정규재 주필도 처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정말 앞으로 대화할 만하다. 참 똑똑하구나. 참 논리가 정연하구나. 예의가 바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짧은 시간에 얼마나 빨리 전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 탄핵이 기각되면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지금 네. 당 안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거든요. 안타깝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을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또 궁금하거든요. 지금 구속 취소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밖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다시 또 반전이 됐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국민의힘이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일단 기다리자. 지도부도 그렇고 기다리면서 그 결과를 보고 대선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이미 물밑에서는 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유력 대선 주자 후보군에 있는 정치인들이 출간도 했고요. 출판도 하고 북콘서트도 할 계획이었다. 지금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언론인들과의 뭐 간담회, 뭐 만남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취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보수 채널에 나가서도 다시 자신 있게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에 있는 분들은 거의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상욱 의원의 이 발언 하나하나, 인터뷰 하나하나까지도 당에서 뭐 지도부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당 국회의원들이 더 통제하려고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국회의원들 본인들 스스로가 1인 입법기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독립된 입법기관이다. 우리가 하는 정치 행위에 대해서 누구의 우리는 간섭도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주민들, 우리를 뽑아준 유권자들을 위해서 우린 정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유권자들의 전체는 아니지만 김상욱 의원을 뽑아준 유권자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하는 입법기관을 저렇게 압박하는 것이 맞는가, 협박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게다가 이게 언론에까지 나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합리적인 지지층들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평가할까? 국민의힘은 정말 무슨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정당이냐 이렇게 평가할까 봐 저는 걱정이 되고요.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2달 안에 있을 대선에 이것도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좀 이게 있어요. 만일에 김상욱 의원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과 같이 힘을 합친 그룹이나 일단 어느 정도의 모임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탄핵이라든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그때 본회의장에 모였을 때 함께했던 그런 국회의원들이 왜 떠나갔을까? 예. 그런 점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